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의 요양보호사 10회 이론 35문항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간다움 케어를 위한 4가지 원칙인 대면하기, 말하기, 접촉하기, 서기를 옳은 방법으로 실천한 경우는 1번. 대상자를 위에서 내려다본다. 2번. 항상 긍정형의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의 팔을 붙잡는 경우 손가락만으로 잡는다. 4번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5번 걸을 수 있어도 낙상 위험성이 있으니 휠체어를 태워 이동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문장을 이야기하라. 맞죠? 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바라봐 주셔야 되고요. 자,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접촉은 해주시면 됩니다. 듣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말은 건네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서 있는 시간이 대상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을 보조해서 걷게 하시면 돼요. 걸을 수 있으시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휠체어를 태워드리겠지만요. 되도록이면 혼자 걸을 수 있게 혼자 걷는 것이 안 돼요. 그럼 보조를 해서라도 같이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2번 노인부양 해결 방안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세대 간의 갈등 유지, 2번 노인의 의존성 강화, 3번 노인복지 정책 축소, 4번 사회와 가족의 협력, 5번 국가나 사회만의 전적 지원.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사회와 가족의 협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세대 간의 갈등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의존성의 강화가 아니라 개인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노인복지 정책은 당연히 강화를 시켜주셔야 되고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전적 지원, 국가나 사회뿐만 아니라 사적 부양, 가족 내에서도 합심이 돼서 같이 부양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3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1번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3번 학대노인 전용 쉼터, 4번 노인 공동 생활가정, 5번 양로시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설명하는 거죠. 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 세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고요. 자, 3번에 해당하는 학대노인 전용 쉼터는 노인 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노인에게 일정 기간을 보호해서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담기관입니다. 자,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자,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자, 4번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천식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2세 남자는 대상자이다. 2번 위암으로 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인 70세 남자는 대상자이다. 3번 지주막하 출혈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여자는 대상자이다. 4번 요실금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56세 여자는 대상자이다. 5번 노인성 난청이 있으나 신체활동이 가능한 74세 남자는 대상자이다. 시간 조금 드릴게요. 네, 찾아와 주세요. 자, 정답 공개할까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노인장교양 급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조건들이 있죠. 네, 요거 화면 한 번만 먼저 보고 와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요, 제 문제집 앞에 요약 정리집이 있어요. 제가 8회에서도 이걸 똑같은 문제를 출제해서 이 해설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 해설이 어떤 거냐?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까 같은 문제, 뭐 답이 정확히 보이시는 선생님들 계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잖아요. 해설은 약간 그런 거에 좀 맞춰서 가는 거고요,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 선정 조건이 여기를 잘 보시면 돼요. 자,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65세 이상이면서 질병을 가졌고, 요런 상태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그냥 질환이 아니죠. 노인성 질병을 가져서 이런 조건으로 네, 생활이 어려운 자. 여기는 교집합.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한 노인성 질병은 지주막하 출혈 포함한 뇌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표준교재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저만의 제가 하는 네, 쉽게 이해하는 방법의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집 앞에 10회차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요약집에서 김 교수가 말하는, 네, 너울샘이 말하는 이런 건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저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개념 정리가 잘 되어 계시면 지금 문제 있는데 좀 풀기가 수월하시고 또는 문제를 푸시다가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요 개념이 잘 서 있다면 아까 같은 문제 답이 굉장히 빨리 보이거든요.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자, 이 문제였죠. 네. 그럼 일단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나이예요. 자, 65세 이상인 분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는 거 65세 이상? 아, 네. 그럼 65세 이상이 여기 계시네요. 그 65세 이상이면서 질환을 가졌고, 위암 가졌네요? 예, 그쵸? 그런데 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이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경우 어떤 경우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이거는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집이나 요양시설 이쪽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어르신을 찾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 찾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세니까 65세 이상이라서 노인성 난청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신체 활동이 가능하다. 안 되네요. 거동이 안 되셔야 되는데, 그쵸? 자, 그럼 이제 65세 미만인 경우로 넘어갑니다. 자, 65세 미만인 경우에 노인성 질환을 가져야 되는데 천식은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세, 65세 이하면 노인성 질환에 요실금 노인성 질환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3번에 보시니까 60세,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환, 지주막하 출혈을 가졌고 그걸 신체 활동이 어려우니까 등급자가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대상자 찾으실 때는 가장 먼저 나이를 좀 먼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에 따라서 65세 이상이면 일반 질환도 가능하지만 65세 이하라면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봐주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찾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게 조금 헷갈리고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념을 앞으로 살짝 감으셔서 한 번만 다시 보고 4번의 문제 풀어보시면 정답이 잘 보일 겁니다. 자, 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2번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일반인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5번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네, 자, 우리가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그쵸?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 같은 경우에 일반인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20%입니다. 네, 저소득층 이분들은 이제 10% 감면이 되죠. 10%로. 그 다음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면제예요. 예, 이 발급 비용도 면제고요. 그쵸? 근데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해서 산정해서 지금 네,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제도에 관한 내용들은 저는 재원조달 한 파트를 이번 주에서는 갖고 왔지만 사실 제도 중에 가장 어려운 건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예, 이게 아마 9회차, 8회차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제도 정리하는 방법 한 번만 안내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마인드맵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네, 뭐, 자주 안 하는데 이런 거. 네, 제도는 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 양성을 하면서 너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이 제도 파트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제도를 좀 손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방법이 이렇게 제도 전체를 마인드맵으로 그려가지고
네, 이 내용의 흐름들을 반복해서 계속 읽었던 거예요. 그럼 진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그리는 내용은 제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직접 표준 교재를 놓고 따라서 한 번만 그려보시면 정말 다르거든요. 제가 그려보세요라고 해서 그려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 얘기해요. 정말 좋다고, 이해가 잘 된다고. 근데 그려보세요라고 했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럼 이제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보셔야 이 효과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책 놓고 따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만약 영상 보고 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지금 여기 화면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표준 교재 옆에 놓고 보시면서 얘를 쭉 시계 방향 번호대로 따라가시면서 제도 정리를 해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도는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암기와 이해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번.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한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통증간호, 2번 외출시 동행, 3번 이동도움, 4번 말법 및 격려, 5번 입욕시 이동보조.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간호처치 서비스라든지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단독이나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제외된다. 네, 그래서 통증간호는 간호사가 할 거예요. 네. 자, 7번. 시설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요양보호사 역할은 1번 말법가 상담자, 2번 정보 전달자, 3번 관찰자, 4번 옹호자, 5번 동기 유발자.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입장에서 편을 들어준다. 네, 옹호자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말법과 상담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대상자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정보 전달자는 대상자 신체 심리적 정보를 가족과 실장에 전달하는 사람이고, 관찰자는 맥박, 호흡, 혈압 등의 변화와 투영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사람이고요. 자, 동기유발자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해 주는 사람입니다. 네, 저도 머릿속에 있는 걸 짜자자자자 암기해서 지금 읽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 문제집 하단에 해설을 읽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해설을 되게 잘 해놨어요. 오답 해설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구매해서 보실 때는 사실 제가 해설하는 이 해설 필요 없을 만큼 표준교재에 있는 내용들의 오답 해설을 잘 달아놨으니까 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노인과 보호자의 고충을 표현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노인이 불만을 요구했던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1번.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2번.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3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요구할 권리. 예, 그래서 이런 고충이라든지 하고 싶은데 어떤 제도적 뭐 운영위원회 뭐 설문 내는 거 막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불만에 대한 것들을 예, 얘기했는데 부당한 처우를 받았어요. 그럼 이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시설윤리 강령도 항상 표로 정리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2표인 거죠? 네.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부터 시작해서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15개 윤리 강령마다 각 윤리 강령의 개념들을 설명하는 빨간 글씨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윤리를 강령을 침해한 겁니까? 이렇게 했을 때 또 문제가 되는 문제 사례들의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 선생님들이 정지 버튼 누르시고 나의 육성으로 나의 목소리로 한 번씩만 소리내 읽어주셔도 예,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쉽게 이해가 되시고, 사실, 1회부터 꾸준히 잘 봐오셨다면, 아, 지겨워, 또 나왔어. 이렇게 하실 만큼. 근데 지겨워야 공부는 진짜 되는 겁니다. 지겹지 않으면 공부가 아닌 거예요. 언제 이런 게 있었지? 언제 이런 걸 봤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또 나왔네, 또 나왔어. 나 그거 아는데. 이런 생각이 지금 드신다면 공부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공부는 정말 복습, 학습, 반복입니다.
9번 노인학대 유형 중 6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2번 시설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3번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한다. 4번 말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5번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6위. 네, 시설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하는 거. 가끔 방임에 답을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네. 자, 연락을 두절했어요. 입소를 시키고요. 그럼 이 시설의 기간은 유료 기간이죠. 무료가 아니잖아요. 무료 공사 기간이요. 그래서 입소 비용이 미납이 돼버려요. 그럼 아마 계약할 때 쓰셨을 거예요. 입소하실 때. 몇 개월의 비용이 미납되면 퇴소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 몰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긴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6이에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방임이지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학대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내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10번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인 의료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노인보호 업무와 관련한 법이나 제도적 정책 수립, 2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증언 진술, 3번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4번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의 확인 개입, 5번 후견인의 지정.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의료기관을 물었으니까 의학적 증언 진술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법이나 제도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역할이고요.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것은 사법경찰의 역할입니다.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의 확인에 개입하는 것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고요.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기관입니다. 유료기관이래네요. 유관기관이 하는 역할들을 네,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죠. 자, 11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위안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대상자의 욕설과 폭행으로 인해 업무를 중단했을 때 기관장은 위안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번 산업안전보건법, 3번 성희롱 방지법, 4번 국민건강보험법, 5번 근로기준법. 자, 정답은 2번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자, 장기화 기간의 장은 위안보호사의 안전,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 예,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죠. 자, 12번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음란 출판물을 보여주는 행위, 2번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3번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를 하는 행위, 4번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행위, 5번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는 행위.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시각적인 성희롱이었죠. 네. 자, 우리가 2번 같은 경우에는 예, 육체, 그죠? 신체 밀착, 그죠? 여기도 밀착 잡아당기는 행위, 밀착시키는 행위. 되게 좀 비슷하긴 한데, 그쵸? 네. 하나 여기다 옮겨 놓을 걸 그랬네요. 그다음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언어죠. 예, 물어보는 거 언어죠. 쉽게 찾으셨을 겁니다. 43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 윤리는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평가, 지도받은 내용,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1번 협력하려는 태도, 2번 자기계발을 하려는 태도, 3번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 4번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태도이죠. 나의 업무를 어떻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또 어떤 내용을 지도받았는지 어떤 발전 등을 향해 가고 있는지 예, 당연히 자기 개발을 참 부지런히 애쓰려고 하시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네. 1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번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보호자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가족으로부터 팁을 받는다. 5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런 거 문제풀이 따로 안 해도 되시죠? 네, 쉽게 답이 보이셨을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대상자 아들이 어머니가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워서 이동 변기가 필요한데 구입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뭐 고민입니다. 1번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2번 지인이 운영하는 복지연구점을 알선한다.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4번 이동 변기 대신 침상 변기를 구매해준다. 5번 못 들은 척 넘어간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대상자가 복지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대상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유인이나 알선,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윤리적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그럼 뭔가요? 예, 지금 보시면 이동변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할 돈이 없어요. 자, 그러면 복지연구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 복지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뭐 대여도 안 되고 알선도 안 되고 뭐 할인도 안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님과 연결을 해서 예,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쪽을 중개 역할만 우리가 잘 해주면 됩니다. 예, 우리가 이걸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의 문제예요, 이게요. 16번.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스테로이드 주사 투여, 2번 손상 부위 물리치료, 3번 손상 부위 온열 치료, 4번 손상 부위 냉찜질, 5번 손상 부위 내리기.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중요한 건 초기 관리 방법, 초기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네. 자, 우리가 4번처럼 손상부에 냉찜질 했을 때는 대사 과정을 늦춰 부종과 손상을 치료할 수 있고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법입니다. 자, 1, 2, 3번은 네, 전부 다 급성기 이후의 치료법이고요.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올려야 하지만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줘서 부종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기가 아니라 올리기라고 해봤겠죠. 자, 17번. 옴에 걸린 대상자의 관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옴벌레들이 가장 활동적인 낮에 약을 바른다. 2번 심한 가려움증은 참아도 된다. 3번 감염력이 약해서 전염되지 않는다. 4번 내이미 친구류는 세탁 후 바로 사용한다. 5번 세탁이 어려운 것은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옴벌레가 가장 활동적인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고요. 심한 가려움은 알레르기에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 주셔야 되고요. 감염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감염력 매우 강합니다. 자, 네이나 친구류는 세탁 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사멸되지 않은 옴벌레에 대한 우려이자 걱정입니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 2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은 동반되지 않는다. 3번 초기 진단이 매우 쉽다. 4번 경과가 길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5번 증상이 뚜렷하여 정상 노화와 구분이 쉽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질병에 걸리기 쉽죠. 네,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또 다른 질병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말이고요.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증상만 가지고는 이게 노화의 증상인 건지 질환의 증상인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자,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거의 없거나 애매합니다. 그래서 정상 노화 구분이 어렵습니다. 1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간 기능이 향상된다. 2번 당내성이 증가한다. 3번 쓴맛과 신맛에 둔해진다. 4번 소화 능력의 저하로 가스가 찬다. 5번 지방의 흡수력이 증가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소화 능력의 저하로 가스가 찬다. 맞죠? 간 기능이 저하, 당내성이 저하, 쓴맛과 신맛이 잘 느끼죠. 이건 증가, 지방의 흡수력 저하. 예. 자, 20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최대 심박 출량이 증가한다. 2번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3번 정맥의 약화로 항문에 치질이 생긴다. 4번 심장 근육이 얇아진다.
5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도 혈압의 변화는 없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맥이 약화가 돼서 항문에 치질 잘 생기죠. 부정도의 하지 정맥류 이런 것도 잘 생기고요. 최대 심박 출력이 어떻게 되나요? 네, 감소됩니다. 심장 근육의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네, 그다음 심장 근육은 얇아지는 게 아니라 두꺼워집니다. 근육은 두꺼워지는 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맨날 얘기해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된다고. 네. 그래서 증가되는 거, 근육이 두꺼워지고 증가되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두꺼워지면 힘이 세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지만 요양보호사 책은 그렇지 않아요. 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근육의 탄력성 감소, 근육은 두꺼워진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면 뇌에 기입성 저혈압 발생하지요.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2번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2번 근육 경련과 근육 피로를 자주 느낀다. 3번 신체적 활동과 운동 능력이 증가된다. 4번 골격이 커지고 강해진다. 5번 하악골이 튼튼해진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근긴장도 저하돼요. 예, 운동 능력도 감소가 되고요. 골격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겠죠? 자, 하악골은 어떻게 되나요? 쇠약해지기 때문에 치아가 상실됩니다. 예, 그래서 근육 경련과 근육 피로를 자주 느낀다가 정답입니다. 22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빠른 상처 회복, 2번 수분 함유량 증가, 3번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 감소, 4번 발톱이나 손톱의 두께 감소, 5번 멜라닌 생성세포 증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가 됩니다. 네, 우리가 빠른 상처 회복, 상처 회복이 지연되지요. 수분 함유량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요. 자, 발톱이나 손톱은 딱딱하고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두께가 증가하는 거고요. 멜라닌 생성세포는 소실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노화에 따른 열 파트, 심리정신계까지 사실 열 파트잖아요. 그런데 심리정신계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 대상자 이해 파트에서 심리적 특성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분비계까지 9개 파트에서 피부계의 변화, 뭐 근골격계의 변화 이런 식으로 3개에서 4개 정도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럼 요걸 전체로 다 모아보면 증가되는 표현들만 따로 있어요. 이것도 늘 1회부터 제가 했던 건데요. 같이 표로 한번 볼게요. 이제 마지막일 거니까 여기에서요. 네, 이 내용인 거죠.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계까지 증가되는 표현들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쓴맛, 신맛의 증가, 기관지의 분비물의 증가. 얘는 암기, 이해로 풀 수 없습니다. 이거 암기예요. 그래서 증가되는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외워요 하시는데 1회부터 10회까지 10번을 보셨다면 사실 암기돼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사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안 외우고 싶어도 외워져요. 계속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16년 똑같은 걸 계속 보니까 안 외우고 싶은데 외워져요. 어, 그 원리를 우리 선생님들도 믿고 한번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정지 버튼 눌러주고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가 증가되냐, 나 암기하고 있나? 예, 만약에 암기가 안 되시면 다시 하시면 되죠. 언제든지. 예, 이렇게 하셔서 파트별로 증가 표현만 잘 알아두셔도 아까 같은 문제에서 증가가 딱 보이면 내가 외운 거 있나? 이렇게 해서 답이 있다. 그냥 뭐 1초만 해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닌 경우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셔야 되니까 시간 좀 걸리는 거잖아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우울증의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규칙적인 운동, 2번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 3번 주변의 긍정적 지지, 4번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5번 규칙적인 식사.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뇌에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가 생겨서, 네, 이거 신경전달, 신경계를 타고 가는 호르몬 같은 거죠. 세로토닌, 도파민, 뭐 이런 것들, 네, 예,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나머지는 뭘까요? 아, 네, 모두 다 우울증 치료 예방인 거지 관련 요인이 아닌 거였죠? 네. 자, 24번. 녹내장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뿌옇게 혼탁한 각막, 2번 불빛 주변에 무지개가 보임, 3번 동공의 백색 혼탁, 4번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5번 통증 없는 시력 감퇴.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뿌옇게 혼탁한 각막. 맞죠? 자, 우리 녹내장하고 백내장하고 정말 구별이 잘 하셔야 돼요. 뿌얘진다라는 것만 보고 백내장에 답을 치시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자, 백내장은 동공의 백색이 혼탁됩니다. 지금 잘 보시면 2번, 3번, 5번, 이거 4번, 5번. 그래요, 쌤들 다 백내장 증상이에요. 얘만 녹내장이고. 네, 그래서 나머지는 구별이 잘 되는데, 녹내장일 때 여기도 뿌얘집니다. 각막이요. 그런데 백내장일 때는 수정체가 있는 동공, 까만뜨 동공이 백색 혼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게 백내장, 요건 녹내장, 여기 구별만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25번. 육창의 단계별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1단계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2번 2단계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띈다. 3번 3단계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인다. 4번 4단계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5번 2단계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예,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욕창 5단계가 없어요. 오지선인데. 그래서 2단계를 두 개를 넣습니다. 자, 우리 요건 맞지요? 2단계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는 거. 그럼 여기다 갖다 쓴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띱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네, 요건 1단계인 거죠. 자,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됐습니다. 4단계입니다.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입니다. 네, 1단계입니다. 네,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합니다. 네, 3단계입니다. 예,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6번 폐결핵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침할 때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하게 한다. 2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는다. 3번 증상이 호전되면 약의 복용은 중단하게 한다. 4번 감염성이 있으므로 혈액 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한다. 5번 항결핵제는 부작용이 없으므로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줘야 되죠. 가끔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폐결핵인데 폐인데 왜 간을 검사합니까? 수업 시간에 잘 배우신 선생님 다 아시죠? 네. 자, 우리가 결핵약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항결핵제가. 독한 약을 먹으면 간에서 해독작용하는 간이 굉장히 손상이 많이 돼요. 그래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간 상태를 봐주는 거잖아요. 정말 왜 장기 먹잖아요, 또. 뭐 며칠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예, 평균 6개월에서 1년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인 감기는 검사가 꼭 필요한 거고요. 자, 기침할 때는 입을 손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소매로 가리게 해주셔야 되고요. 증상이 호전되면 묘고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게 처방받은 대로 계속 이어서 드셔야지만 균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 감염성이 있으므로 혈액 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한다. 흉부방사선 촬영 검진, 가래 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합니다. 한결액제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복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을 관찰해 주셔서 문제영역이 발생이 된다면 약물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7번 대상포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려움이 발생하는 부위는 긁어도 된다. 2번 예방접종은 도움이 안 된다. 3번 통증 부위의 온찜질을 시행한다. 4번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한다. 5번 항생제 치료를 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또 발생하다 보니까. 자, 가려움이 발생하는 부위는 긁으시면 안 되죠.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으시면 안 되고요. 예방접종 도움이 됩니다. 세포성 면역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증 부위에는 냉찜질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항생제 치료가 아니라 항바이러스제, 항염증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포진이 과거에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 질환이지 얘는 세균성 질환이 아니잖아요. 세균성 질환은 항생제 치료하는 게 맞지만 대상포진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약명이 틀렸어요. 그쵸? 네. 자, 28번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둔다. 2번 목욕과 마사지를 제공한다. 3번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4번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5번 밤에는 창문을 닫고 불을 켜둔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낮과 밤에 대한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 게 진압력인 거고요. 자, 목욕과 마사지를 제공하는 건 신체 통합성 유지,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 유지,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초조의 관리, 밤에는 창문을 닫고 불을 켜둡니다. 야간의 혼돈 방지. 예, 이렇게 나눠지지 항목들이요. 자, 29번입니다. 한랭 질환인 저체온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누런 회색으로 변한다. 2번 시원한 음료를 제공한다. 3번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4번 젖은 옷은 입고 있는다. 5번 의식이 있으면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요거 맞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이건 동상 증상에 가까운 거죠. 시원한 음료를 제공한다가 아니라 한랭 질환이었으니까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원한 곳이 아니라 따뜻한 곳이죠.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로 감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젖은 옷 계속 입고 계시면 체온이 더 떨어지잖아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30번. 노인이 고지혈증약, 혈압약, 수면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에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어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1번 커피, 2번 시금치, 3번 자몽 주스, 4번 홍삼, 5번 유제품. 정답은 3번 자몽 주스입니다. 네. 자, 우리 커피, 그다음에 홍삼, 유제품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의료진과 얘네도 상의하십시오라고 표준지에 나와져 있고요. 자,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분정맥이 있어서 와파린을 복용하는 경우에 시금치를 과량 섭취하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예,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와파린 먹을 때 시금치 되도록이면 예, 과량되지 않게 섭취 예,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자몽 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고혈압약을 찾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칼슘 차단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칼슘량이 혈액안에서 떨어져도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차단시키는 부작용을 저 자몽 주스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라고 예전 책에도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네. 자,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디프테리아는 매년 1회 접종한다. 2번 과거에 수두를 앓았다면 대상포진을 접종할 필요가 없다. 3번 인플루엔자는 10년마다 추가 접종한다. 4번 백일에는 매년 3회 접종한다. 5번 파상풍은 10년마다 접종한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예방접종은 제가 항상 늘 말해요. 두 가지. 하나는 접종명. 65세 이상에 맞아야 되는 접종명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연수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접종명에서 일단은 여기 있네요. 디프테리아.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접종하는 거죠. 네. 접종 연수가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접종하는 건 딱 두 개예요. 디프테리아하고 지금 보셨던 파상풍. 그다음에 과거에 수두를 앓았다면 대상포진 접종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수두를 앓았다면 세포성 면역을 접종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인플루엔자는 10년마다 아니죠. 인플루엔자는 매년마다. 자,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그러니까 화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이게 혼합 백신이거든요. DPT. 그러니까는 지금 태어난 애들은 태어나서 2개월에 2, 4, 6으로 계속 접종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런 접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 이럴 때는 백일해하고 디프테리아하고 파상풍하고 혼합 백신 한 번 접종하신 다음에 10년마다 디프테리아를 접종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맞아본 적이 없다. 이분은 혼합 백신은 첫 번째 1차 접종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맞는 접종이 아니에요. 연수가 없어요. 한 번 맞으면 끝이거든요. 백일에는요. 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65세 이상에서 접종해야 되는 접종명이 뭡니까? 접종 연수. 연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짜리 디프테리아 파상풍 매년 인플루엔자, 독감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연수가요. 폐렴구균이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연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32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 후 기록의 원칙에 맞게 작성한 것은 그렇죠? 이 작성한 경우는 1번 아침 식사를 평소보다 적게 하심 2번 최근에 다녀간 자녀 이야기를 했음 3번 오전에 책을 많이 읽었음 4번 오랜만에 산책을 다녀옴 5번 오후 2시에 스트레칭을 30분 동안 실시함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기록의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구체적인 숫자. 여기 지금 숫자로 기입된 거 5번밖에 없어요. 왜? 적게, 최근, 많이, 오랜만.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런 경우를 숫자로 바꿔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보기를 보시고 숫자로 표시된 게 몇 번이야. 이렇게 찾아가시는 게 정답을 가장 빨리 찾는 방법입니다. 자, 33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 시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번 머리를 감지 않으려고 한다. 2번 뜨거운 물로만 목욕을 하려고 한다. 3번 대상자 팔에 있는 심한 타박상을 보았다. 4번 식사를 급하게 먹으려고 한다. 5번 외출 시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려고 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자,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뻔했을 때,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새로운 방법을 찾았을 때,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할 때, 대상자 상태가 변화됐을 때, 이때 기관에 보고하라고 돼 있어요. 예, 물론 표준교재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언젠데요. 그러니까요. 업무 잘못 수행했던 게 어떤 내용인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대상자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가 도대체 어떤 건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는 정말 예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딱 읽어보시면서 아, 이건 좀 심각하다. 이건 좀 시설장이 꼭 알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에 있는 게 사실 정답이에요.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고요. 이런 문제가. 그런데 글자,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출제된다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시로 바꿔내는 문제들이 사실 신트렌드, 예, 예전에도 기출문제 중에 최근 문제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해해 두시고 내용들은 다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꼭 명시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 왜 문제집어 똑같이 안 나와? 원래 문제집어 똑같이 안 나오는 겁니다. 늘 말씀드려요. 국가고시, 연구소 시험의 국가고시는 네, 실제 문제 시험장 가시면 똑같은 문제가요. 네, 김서방에서, 김서방이래. 서울에서 김서방 찾듯이 똑같은 문제를 만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문제집이든 간에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1번 사람들과 떨어진 채 고립을 선택한다. 2번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길 바란다. 3번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갖는다. 4번 돌봄을 제공한 사람에게 화를 낸다. 5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 만다. 이 시간의 연장을 타협하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우울 단계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수용 단계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분노 단계입니다. 5번은 네, 부정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35번.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후천성 면역결핍증 대상자, 예. 그다음 2번 치매 대상자, 3번 만성 간경화 환자, 4번 말기 암 대상자, 5번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자, 일단은, 완화 의료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치매 대상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자, 우리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의 유형이 있죠. 예. 자, 입원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문형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정형이 있습니다. 네, 자, 입원형의 경우에는 누가 해당이 되나요? 암 질환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할 사람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말기암 대상자를 여기에 명시를 한 겁니다. 이것도 2024년 신설 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입원형이고 어떤 게 자문형이고 어떤 게 가정형이고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고 또 가정형이나 자문형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35번까지 이론을 또 같이 10회 마지막 회차를 풀어봤고요. 네, 또 너울쌤은 예, 실기 준비해서 주말은 좀 쉬려고요.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은 좀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마지막 이제 예, 장식을 마지막을 장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울쌤은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